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여성 인재 영입 1호였던 조동현 공동 상임위원장이 혼외자 의혹의 사퇴를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은 사실이 아니다,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조동현 위원장 본인이 사퇴를 시사하면서 죄송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사실과 다른 거짓 해명을 했다라는 추가 의혹마저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혼외자 의혹, 잠시 후에 이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인재 영입 1호 조동현 선대위원장,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죠. 이 사생활 의혹, 구체적으로 혼외자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사퇴를 시사했습니다. 한때 민주당에서 실종 신고까지 했다는데, 그래서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벌어졌다는데 무사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의 4가지 키워드 선택을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공개하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대형 미디어 월에 띄우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부하. 저는 이 부하라는 말이 들으면 이분의 말이 떠오릅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의 검찰총장 당시 얘기였는데, 오늘 이 첫 번째 키워드 부하 어떤 의미로 나왔을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요 윤석열 후보의 말을 당무 거부 중인 이준석 대표가 인용을 했습니다. 당대표는 후보의 부하가 아니다, 이렇게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가 있는 제주도 갈 의향이 있다, 생각이 달라도 함께 가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제 홍준표 후보와 깜짝 모임을 회동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잘 달래서 가야 한다, 홍준표 의원은 이렇게 조언했다고 하는데, 과연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가 있는 제주로 향할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키워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 민주당은 선거 때마다 조국의 강을 건널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당내에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재명 후보는 이 조국의 강을 건너기로 했을까요? 건너지 않기로 했을까요? 경향신문입니다. 건너기로 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로남불로 공정성 기대를 훼손했다. 누가? 조국 전 장관과 이를 옹호하는 민주당이. 민주진영은 더 청렴해야 한다라고 조국 사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비판을 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조국 국면은 내로남불의 전형이었다라는 것을 자백한 겁니다. 그러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왜 조국 갖고 그러느냐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조국의 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는 안녕. 안녕. 누가 누구에게 안녕이라고 말했을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여당의 민주당의 영입 1호 조동현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 송영길 대표와 같은 위치로서 매우 높은 공인이죠. 혼외자 논란이 일었고 사퇴를 시사했습니다. 죄송, 안녕히 계세요 라고 페북에 글을 올린 겁니다. 결혼 관계에서 정상적인 자녀가 아닌 혼외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영입을 주도한 송영길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민주당이 이 혼외자 의혹에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강력히 예고했었다라는 점입니다. 결국 국민에게 거짓 해명을 한 셈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키워드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그로기 상태의 그 그로기 맞습니다. 어떤 그로기일까요? 조선일보 1면입니다. 초유의 복합 쇼크 위드 코로나가 그로기 상태다. 델타 오미크론 동시 공격에 병상 대기 환자 900명마저 넘어섰다. 모임 영업시간 제한하겠다. 정부가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10명까지 사적 모임할 수 있었는데 6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뉴스 속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비수도권은 8명까지로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예, 오늘 함께하신 전문가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언론인 출신의 교수 김수경 한신대 교수, 그리고 충청 일정 바쁘게 소화하고 올라온 국민의힘 선대위 김병민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돌직구쇼 좌장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과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야심차게 영입했던 인재 영입 1호 여성이었습니다. 30대 여성의 워킹맘의 우주 전문가 조동현 교수를 파격적으로 송영길 대표와 같은 공동상임 선대위원장에 임명을 했는데 혼외자 의혹에 결국 사퇴를 시사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조국 공식 사과, 조동현 선대위원장은 안녕을 이야기했습니다. 조동현 공동상임 선대위원장의 사퇴 시사 소식, 혼외자 의혹 잠시 후에 상세하게 전해드리겠고요. 이재명 후보가 조국 국면에 대해서 민주당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자 추미애 장관이 바로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관건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조국의 강을 건널 수 있을까입니다. 이재명 후보 이야기 들어보시죠.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간의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또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에 하나인데요. 소위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일 테죠. 저는 잘못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져야 되고, 특히 지위가 높고 책임이 클수록 그 비판의 강도도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사과를 조국 사태에 대한 좀 공식적인 사과로 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립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듯 했다가 다시 조국 전 장관을 두둔하고 옹호하는 오락가락한 행태를 보여왔다는 게 많은 언론들의 중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조국 국면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겁니다. 내로남불을 보여줬던 조국 살해,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했던 것, 그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을 강하게 옹호했던 민주당의 수많은 지금까지 행동들에 대해서 대선 후보가 공식적으로 재차 사과를 한 셈이 됐습니다. 자, 그러자 바로 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돕고 있는 김남국 의원의 생각은 어떠냐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야당의 반응입니다. 과연 조국의 내로남불을 거론할 자격이 있는지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대장동 게이트 타고 넘는 모습이 조국과 쌍둥이처럼 닮은 사람이 대선을 앞두고 위장쇼를 벌였다. 바로 야당에서는 위장쇼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과거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마녀 사냥을 조국 장관이 당했다. 조 전 장관과 나는 동병상련이다. 얼마 전에 이 얘기만 듣고 보면 이재명 후보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강하게 옹호를 한 이재명 후보의 생각이었는데 생각이 바뀐 걸까요? 들어보시죠. 조국 교수께서도 선택적 정의에 당한 거죠. 윤석열은 선택적 정의를 행사한 거예요. 골라가지고 팍 파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마녀 사냥했잖아요. 저도 똑같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병상련이다라고 얘기도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저 자주 연락해요 사실은. 검찰이 예를 들면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들고, 그래서 딱 기소하기로 목표를 정한 다음에 탈탈탈 틀어서 나올 때까지 털고 거접한 것까지 다 걸어가지고 우리 조 장관님처럼 이렇게 다 걸어가지고. 자, 김병민 대변인님, 네. 지금 바로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의 얘기를 들어보면 조 전 장관 아무 잘못이 없고 허접한 것까지 윤석열 검찰이 탈탈탈 털어서 마녀사냥을 당했다라는 게 이재명 후보의 조국 관이었는데 지금은 내로남불을 보여줬다라면서 사과를 해요? 이재명 후보의 생각이 바뀐 건가요? 상황이 바뀌었죠. 지난번에 보여줬던 내용은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을 가지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권리당원을 비롯한 경선의 핵심 관계자들의 표가 필요할 때 아니었겠습니까? 본인이 필요할 때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우리 조국 전 장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도층의 표심이 필요하니까 진지한 낮은 자세로 사과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재명 후보의 말이 진정성 있는 말인지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많은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가 흔히 이 조국의 강을 건널 수 있느냐 마느냐를 두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재명 후보 혼자 잠깐 조국의 강을 건넌 것처럼 보이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이재명 후보가 함께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이재명의 민주당에 함께 손잡고 있는 사람들이 조국의 강을 같이 건넌 것인가? 이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함께 주변에 있는 분이 손잡고 건너냐 아니면 예. 후보만 혼자 건너냐.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당선돼서 이재명 정부를 꾸리면 많은 사람들이 손을 잡고 내각을 구성하고 청와대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일을 하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이 같이 손을 잡고 예. 조국의 강을 건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 혼자 건너서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건너지 않고 있다면 이게 과연 이재명의 민주당의 모습인가라는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동안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급격하게 옹호했던 수많은 인사들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진심이고 나머지 이재명 후보와 함께 선대위를 구성하고 있는 인사 중에서도 이 이재명 후보의 사과와 똑같은 생각인지. 자, 이재명 기자.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발언이 달라졌다라고 김병민 대변인이 비판했는데 뭐 이해는 가지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소신이라는 게 상황이 바뀔 때마다 바뀌면 이건 나의 생각과 나의 소신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이재명 후보의 진짜 생각과 소신은 뭡니까?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잘못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억울하다는 겁니까? 어떤 게 조금 전에 진짜일까요? 잘 설명했지만 조국 사태 자체가 바뀐 건 없죠. 본인이 처한 상황이 바뀐 거죠. 조금 전에 잘 얘기한 것처럼 경선 때는 어떤 강성 지지자들, 강성 친문 진영의 사람들의 표가 필요했던 거고 지금은 이제 중도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입장을 좀 바꿨다는데 저는 뭐 그거를 뭐 굳이 국민의힘이 얘기한 것처럼 위장쇼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결국은 민심 앞에 굴복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 이제 이재명 후보가 밝힌 이 사과가 진짜다. 그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사과한 이유는 이겁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비난 강도는 더 세지는 거고 거기에 대해 책임도 더 많이 져야 된다. 예. 사실 그게 그냥 공인의 태도고 공인의 삶인 겁니다. 공인 자체라는 게 결국은 더 많은 비판과 더 많은 책임을 감수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이재명 후보의 얘기 자체를 굳이 왜곡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럼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지금부터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더 그것에 대해서 그 말의 무게를 더 엄중함을 느끼는 거겠죠. 그런 점에서 지금 또 이제 강성 의원들이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조국의 강을 건너지 않고는 중도층의 마음을 예. 잡을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 진 다음에 민주당이 패인 보고서에도 결국 조국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위선을 드러냈다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한 거겠죠. 그런 점에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할수록 민주당은 점점점 조국의 늪에 빠진다. 그런 예. 점을 알고 아까 뭐 손을 잡은 사람들이 어떤 입장이냐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답을 좀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진정성 있는 발언이고 잘 건너셨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평가였습니다. 사과 잘했다. 이재명 후보가 아니고 이재명 기자. 기자의 이름이 똑같으니까 예. 후보가 기자가 됐다, 기자가 후보가 돼요. 예. 이재명 기자의 생각이었어요. 이재명 후보 잘했다. 자, 그러자 민주당이었던 금태섭 전 의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조국 수호대 김남국, 김용민 의원의 견해를 듣고 싶다. 그러니까 혼자만 건넜냐 아니면 정말 지금 다 같이 건넌 거냐 명확히 하라는 겁니다. 금태섭 전 의원, 뭐 조홍천 의원, 박용진 의원, 조금박해 다 조국 사태 때 조국 장관 비판했던 인물들이잖아요. 자, 하지만 김남국, 김용민 의원은 우리 조국 교수님은 잘못한 게 없다 쪽이잖아요. 근데 김남국, 김용민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또 측근이잖아요. 그분들도 반성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그분들을 설득하려는 모습이라도 보인다면 진심이라고 믿을 수 있다라고 바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김남국 의원하고 김용민 의원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뭐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동안 방금 언급했듯이 어쨌든 김남국 의원은 실제로 보면 수행실장, 비서실장 역할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충분히 이재명 후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당의 전반적인 어떤 그 기조라든지 흐름들이 좋아지는 상황이고 그런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의 집중력을 가지고 설득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기본적으로 저는 뭐 이재명 후보가 말하자면 선택적 정의, 윤석열식 모니터리 수사 자체에 동의했다기보다는
어쨌든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사 결과로 나온 문제를 말하자면 내로남불식 해석해서 그것이 무죄다. 마치 말하자면 추미애 장관이 얘기했던 뭐 드루피우스 사건과 동의해서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특히나 지금 이재명 후보가 중심으로 잡고 있는 대상층이 20대 아닙니까? 20대, 30대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린 계기가 조국 사건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군다나 한번 이재명 후보로서는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고 재차 방금 영상에도 있었습니다만은 기자들이 공식적인 사과냐고 재차 질문한 데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라고 답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동현 공동 상임위원장,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영입했던 인물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인재 영입 1호 대상이고 워킹맘의 30대의 우주 전문가라고 이재명 후보가 매우 파격적으로 신선한 인재 영입이었다라는 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조동현 교수에 대해서 혼외자 의혹이 제기됐는데 민주당은 그때 가짜 뉴스고 강력히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사실 무근이다라고 국민들에게 강력히 어필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공식적으로 송영길 대표가 조동현 공동 선대위원장의 사의 소식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혼외자 의혹이 결국 사실이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국면이 됩니다. 두 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증을 안 하고 영입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제대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파악하지도 않고 국민들에게 가짜다라고 거짓 해명을 한 셈이 됐다는 것. 이 논란 오늘 지금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가 조동현 교수를 그냥 선대위가 아니라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할 당시, 영입할 당시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어려운 상황을 겪어온 사람들은 두 가지 길을 간다고 합니다. 과거를 지워버리고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과거에 천착해서 그 상황 자체를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를 갖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참 많은 공감이 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 뉴페이스가 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는 정말 잘 모릅니다. 저희 이제 자녀들에게도 힘들지 않게, 저희 세대보다는 좀 더 낫게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들, 또 그런 환경들, 또 안정적인 안보 환경을 물려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그 어른의 몫이라고 생각했고. 자, 굉장히 참신하고 파격적인 인재 영입이다라는 평가가 나왔고, 이재명 후보 스타일, 다름 아닌 송영길 대표와 공동 상임선대위원장, 선대위에서는 가장 높은 직급입니다.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임명하는 파격을 보여줬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문제는 혼외자 의혹이 나온 겁니다. 함께 보시죠. 자, 혼외자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조동현 상임선대위원장이 이렇게 글을 올려요. 열심히 살아온 시간들이 한순간 더럽혀지고 인생이 송두리째 없어지는 기분. 제가 짊어지고 갈 테니 죄 없는 가족들은 그만 힘들게 해달라. 진심으로 감사했고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라고 어젯밤에 이렇게 사퇴 시사 글을 표명을 합니다. 혼외자 의혹이 제기되고 라디오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의혹에 대해서 조동현 상임위원장은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 사퇴 시사 글을 올리기 전에 말이죠. 들어보시죠. 제 개인적인 사생활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불편함을 분명히 느끼셨을 것이고 분노도 느끼셨을 텐데 너무나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저 같은 사람은 10년이 지난 이후에 아이들에게 조금 더 당당하게 일하는 엄마의 모습을 다시금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지 못하는 것인지, 어떤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허락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를 좀 묻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겁니다. 결국 혼외자 의혹에 대해서 조동현 상임위원장은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조동현 상임위원장이 결국 사퇴를 했다라는 조금 전 송영길 대표의 공식적인 발표도 있었는데 이게 사생활 문제는 사실 별개로 구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의 사생활 문제는 별개로 따지는 것이 맞는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고 그 사생활 문제가 혼외자 의혹이라 논란이 지금 일파만파 퍼진 거죠. 어떤 의혹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조동현 교수가 그 혼외자를 이제 낳았는데 아마 이제 남편은 그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그 친자 관계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받는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소송 결과 그 아이는 그 남편의 아이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가지고 조동현 교수가 패소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사실 사생활을 얼마나 이 정치인들의 그 뭐 능력이나 이런 정치인들 기용하는 거에 잣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유럽 같은 데에서는 뭐 정치인의 개인적인 사생활 같은 것들은 전혀 그런 정치 생활을 연장하는 데 별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사회마다 좀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문제는 이게 그냥 이혼을 한 전력 때문에 뭐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 뭐 이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국민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을 텐데 문제는 이제 혼외자이고 그 사실을 어쨌든 전 남편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소송도 일어났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이 아무래도 국민들에게 좀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럼 그 과정에서 친자 확인을 전 남편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전 남편이 아마도 몰랐던 것 같아요. 처음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그런데 이제 성장하면서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테고 그래서 소송을 걸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그 DNA 검사를 해봤더니만 이제 자기 아들은 아닌 것으로 남편의 아들은 아닌 것으로 이제 판명이 나서 결국 이제 이혼에까지 이제 이르는 사건인데. 이제 그런 걸 볼 때마다 국민들이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사생활을 가지고 논란을 하는 게 맞냐 그르냐를 따지기보다는 이제 국민들이 각각 판단하실 문제인데 문제는 이제 이게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다 보니까 송영길 대표랑 투톱으로 어떻게 이 선거를 치러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선거 어떤 전략이라든가 캠페인이 이루어질 때마다 국민들이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불편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진 사퇴하는 쪽으로 아마 가닥을 잡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동욱 예전에 전 검찰총장이 결국 혼외자 의혹에 검찰총장직에서 이제 좀 불명예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그때도 공인의 사생활 논란이 대한민국을 세게 강타했습니다. 과연 이 공인, 책임감 있는 공인이 도덕적인 논란이 일 수 있는 혼외자 의혹에 대해서 과연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용납을 해야 하나라는 논란이 그때 비슷하게 일었던 것 같은데 김영주 의원님. 네. 그래서 지금 결국 조동현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사퇴하겠다라고 밝힌 거고 조금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10년 전의 일로 내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지 않는 것인가 라는 것을 강하게 좀 어필을 하기도 했었는데 민주당의 입장은 그래서 뭡니까? 이 혼외자 논란이 괜찮다는 겁니까? 민주당은 안 된다는 겁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조차도 처음에는 굉장히 크게 자랑스럽게 여기다가 국민에게 맡겨보자, 평가에게 맡겨보자 한 발 물러섰고요. 또 송영길 대표도 처음에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하다가 본인이 그렇게 올린 거를 삭제하는 지경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론의 추이를 좀 보겠다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일단 본인이 스스로 용퇴를 결정한 사항이고 아마 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분은 그야말로 대학 교수로서 자기의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우주 전문가로 또 국방 전문가로서 일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선거철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쟁터에 또 하나의 전쟁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하자면 다소 불합리하게 보이지만 그런 공격을 당할 수 있고 당 전체가 생각할 때 또 조금 더 그 조동현이란 분에게는 좀 당 입장에서 좀 우리가 영입한 입장에서는 좀 송구한 부분도 있지만 사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가닥을 잡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기자 이 도덕성 논란이겠군요. 혼외자 논란의 본질은 도덕성 논란이겠군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정치적으로 책임진다는 거에 최고 수위가 사퇴인 거죠. 그래서 사퇴를 했다 그러면 정치적 책임을 진 거고, 그렇다 그러면 또 그것을 수용하는 게 또 정치적 배려고 정도가 아닌가 싶어서 뭐 더 이상 이 문제를 뭐 계속 왈가할 필요는 없다. 뭐 도덕성 문제이지만 본인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민주당의 뼈아픈 대목은 분명 존재하죠. 왜냐하면 1호 영입 인사였던 거죠. 그런데 이틀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혼외자란 도덕성 문제입니다. 이 외부 인사를 영입한다는 건 사실은 후보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하면 국민들에게 도덕성에 대한 믿음을 주지 못한다는 측면이 있을 텐데, 그런 점에서 도덕성 문제로 1호 영입 인사가 결국 낙마라는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의 취약점을 보완하려다가 오히려 취약점을 드러낸 결과가 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는 뼈아픈 대목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조동현 교수 개인에 있어서는 이미 개인이 정치적 책임을 진 만큼 더 이상 그 문제를 거론하는 건 또 정치적 정도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뉴스 속보 들어왔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조금 전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동현 위원장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조동현 위원장이 전화로 사퇴 의사를 밝혀왔다는 겁니다. 결국 어젯밤에 올렸던 사퇴 시사글이 사퇴 의사로 최종적으로 이어졌고요. 조동현 위원장과 주말에 만나서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송영길 대표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송영길 대표가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아이들의 얼굴 공개는 비열하다라며 항의를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떠한 언론 매체에서도 아이들의 얼굴을 공개한 바가 없는데 송영길 대표가 어떤 연유로 이렇게 어필을 하는지는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이혼, 가족과 개인사를 공격해야 하나라며 굉장히 좀 부당하다, 의혹 제기에 대해서, 논란 보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당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김소영 교수님, 송영길 대표의 생각은 이 혼외자 논란은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맡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인 건가요? 언뜻 지금 속보로 들어온 내용만 봤을 때는 좀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10년 전 일인데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가족사를 공격해서 우리가 되게 야심차게 영입했던 인재를 이런 식으로 이제 낙마하게 해야 되느냐라는 약간의 그런 서운한 감정도 느껴지는 기자회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 도덕성 문제라는 게 어떤 정답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그 이재명 후보도 어쨌든 그 국민의 판단에 맡겨보자라는 얘기를 했던 것인데, 사실 좀 안타까운 것은 일단 좀 검증을 했어야 되고, 사실 이런 사실이 있다면 그게 이제 어쨌든 간에 알려지게 되면 굉장히 파급 효과가 너무 클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문제가 있는지를 감지했다면 이런 식의 영입을 좀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사전 검증이 잘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이제 송영길 대표가 삼고초려까지 하면서 이 조동현 교수를 영입을 했다면 좀 더 지켜주려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제 약간 이재명 후보도 뭐 국민의 판단에 맡겨보자는 식으로 그냥 조동현 교수를 국민의 앞에 그냥 세운 거죠. 어떤 이렇게 좀 막아주려고 한다거나 어떻게 좀 이렇게 안으려고 한다거나 국민을 설득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이재명 후보나 송영길 대표나 조동현 교수를 보호해주거나 설득하기보다는 바로 손절을 했다. 김소영 교수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너무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설득해보려고 애를 쓰거나 하는 것보다는 일단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그냥 조동현 교수를 맨 앞에다가 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 정치적 경력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러한 여론이 형성됐을 때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당에서 만약에 보호해줬다면 어떻게 좀 더 버텨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김영주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큰 선거 지휘해 보시잖아요. 송영길 대표의 생각을 지금 들어보니까 10년 전의 혼외자 논란으로 이렇게 사퇴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송영길 대표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송영길 대표나 이재명 후보는 김소영 교수의 지적처럼 왜 조동현 위원장을 지켜주지 않은 겁니까? 사실은 이제 조동현 위원장이 처음에 섭외할 때 자기 개인사에 대해서 당에 털어놓았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나 아다르고 어다른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말하자면 혼외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이미 언지를 했고, 뭐 그런 정도 문제 없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송영길 대표와 같은 반응이 나온다고 봐요. 몰랐던 일도 아니고 알아서 이 정도는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당당히 추천했다라는 입장을 지금 제하긴 하는 거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당에서 전혀 검증하지 못한 부분, 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영역까지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또 판단이 다른 거고, 그 판단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이겨내기 어렵다,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한 발 더 물러서서 사실은 국민의 판단에 한번 맡겨보자라고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종의 저는 이 부분도 송영길 대표로서는 조동원 교수에 대한 하나의 어떤 그 미안함의 표현의 미안한 어떤 표현이다.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인재 영입이 좌절됐는데 송영길 대표처럼 서운하고 항의를 해야 할 일일까요? 사과를 해야 할 일일까요? 이재명 후보는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모든 정치 행위는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판단을 지켜보도록 하겠다라는 발언을 선택했습니다. 조동현 위원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하지도 또 내치지도 않은 듯한 발언이었습니다. 김병민 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 지점에서 문득 유동규 전 본부장이 떠오르네요. 한때 측근으로 굉장히 가까이 지냈던 인사였지만 문제가 불거지고 나니까 측근 아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손절하는 모습을 이재명 후보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 조동현 위원장을 처음에 영입하고 나선 민주당이 뉴스페이스, 새로운 공간에 민주당의 뉴스페이스, 새로운 얼굴이라고 굉장히 추켜 세웠죠. 사실상 상징적인 인물이고 이재명 후보는 선대위를 완전히 전면 개편하면서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징적인 인사의 모습에서 국민에 대한 지탄 여론들이 높아지자 서둘러서 또다시 손절하는 듯한 모습을 이재명 후보가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들어서 거듭 말을 바꿔가면서 또는 국민들에게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 모든 말과 행동 안에서 진정성이 묻어나는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결국 뭔가의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하다가 문제가 불거지면 다시 이 사람과는 같이 할 수 없는 일들에 접어들게 된다면 이재명 후보 본인만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지우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본인의 말과 행동 그리고 인선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오히려 이재명 후보 본인이 지금은 솔선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결국 혼외자 논란이 일었고 조동현 위원장은 사퇴하기로 결심을 했고 후보와 당도 붙잡지 않기로 결심을 한 듯 보입니다.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조동현 위원장이 연락이 안 된다며 실종 신고를 경찰에 한 겁니다. 김수영 교수님,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어젯밤에 이제 민주당에서 조동현 교수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는데 전화를 잘 받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 사건 자체가 논란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잠적했거나 뭐 어디 무슨 큰일이 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마 경찰에다 신고를 한 모양인데 뭐 다행히 자택에서 잘 계셨던 걸로 이제 판명이 났습니다. 워낙에 이제 심적으로 엄청 힘든 상황일 테고 이제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 논란 때문에 가족까지도 이렇게 좀 비난의 대상이 되고 가족까지도 이러한 수모를 당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마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있고 미안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해서 이런 해프닝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인데 모쪼록 이제 본인이 어쨌든 사퇴를 하기로 했고 더 이상 가족에 대한 이런 뭐 비방이라던가 가족에게 이런 일들이 알려지는 것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당에서도 또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그만했으면 하는 좀 바람이 듭니다. 자, 이번 일과 관련해서 분명한 것은 이재명 기자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국민 여러분 각각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 사생활 문제, 즉 혼외자 논란이 이 조동현 씨, 이제는 사퇴를 했으니까 조동현 씨의 어린 아이들이나 조동현 씨의 가족을 향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고 송영길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아이들의 얼굴까지 공개된 언론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뭐 당연히 이어지면 안 되고 그런 지탄의 움직임이 가서도 절대 안 된다는 건데 궁금한 건 앞서서 이재명 기자가 민주당이 뼈아프게 새겨야 할 점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것은 송영길 대표의 어떤 유감 표명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인재 영입 과정에 대한 사과가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사과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뭐 일정 정도 유감 표명은 필요하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송영길 대표가 왜 아이들에 대한 공격 얘기를 한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존 언론이 뭐 아이들의 얼굴을 공개하진 않았는데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과거 SS 사진들이 지금 돌고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아이들의 상처에 대한 고민이 많은 이제 걱정을 당연히 우리 사회가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10년 전에 일로 공격하는 게 과연 정당하냐. 그리고 특히나 조동현 교수가 아까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대선을 이제 뭐 진두지휘하는 그런 자리에 올랐지만 실질적으로 무슨 장관이라든지 어떤 공직의 후보자는 아닌데라고 이제 아쉬움을 표현했는데 아마 그건 제가 볼 때도 이제 조동현 교수를 어떻게 보면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내친다는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한 이제 발언이라 볼 수 있을 테고 주말에 만나서 최종 사태에 대해서 판단하겠다는 것도 결국 이제 그런 의미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끝나고 나면 아마도 이제 뭐 새로운 사람을 또 영입해야 될 텐데 그럴 때 있어서 이제 다시 검증을 더 철저히 해야 되고 그런 부담을 이제 민주당이 안게 된 거고 따라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유감 표명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정도 선에서 정리되겠죠. 예. 예. 모쪼록 걱정인 것은 뭐 이 혼외자 논란에 대한 판단은 각계 개인이 할 수 있겠습니다만 조동현 씨가 다시 개인의 삶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개인의 삶은 보호가 돼야 된다는 것. 이것만큼은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번엔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제 공개하죠. 부하 아니다 직격, 제주도 단판 가나 안 가나, 가나 안 가나. 제주도엔 이준석 대표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러면 잠적도 아니고 잠행도 아닙니다. 공개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상할이 많지 당무로 복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측도 이준석 대표와 만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 언제쯤 해결될까요? 지켜보는 이들은 이제 조금 슬슬 지쳐간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인터뷰에서 나는 당신의 부하가 아니다 라고 직격까지 했다고 합니다. 갈등은 점점 심해지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이것이 당무 거부냐, 후보의 의중에 따라 사무총장 등이 교체된 이후 윤석열 후보가 어떤 걸 상의한 적도 없기 때문에 저희 간의 이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핵심 관계자 말로 언급되는 여러 가지 저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들 지금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준석이 홍보비를 해먹으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인사는 후보가 누군지 아실 겁니다. 모르신다면 계속 가고 아신다면은 인사 조치가 있어야 될 거로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작심하고 불만 사항을 다 기자들 앞에 토로했습니다. 인사 조치해라는 겁니다. 특히 언론에 윤석열 핵심 관계자로 불리는 윤핵관 줄여서 윤석열 핵심 관계자. 이 사람을 인사 조치하지 않으면 나는 당무 복귀 안 하겠다, 안 돕겠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윤핵관이 언론에 나와서 이준석이 홍보비를 해먹으려 한다라는 막말을 했고 이것이 사퇴를 악화시키고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누군지 알면서 가만히 있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윤핵관, 윤석열 핵심 관계자, 익명의 인터뷰, 윤석열 후보의 측근, 이분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홍보비를 해먹으려 했다라고 뭐 인터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홍보비를 해먹는다는 게. 글쎄요, 이제 선거를 하면 선거 비용의 한 4분의 3 정도가 홍보 쪽입니다. 저도 이제 홍보 그 총괄하셨었잖아요. 네, 내가 홍보본부장을 해봤는데 서울시 예를 들면 선거 운동 비용이 40억이면 32억 가까이가 홍보 관련된 겁니다. 예. 다시 말해서 현수막, 유세차, 공보물, 그다음에 광고, 뭐 노래 할 것 없이 전부 다 홍보본부장이 다 했기 때문에 수많은 옛날에 뭐 국민의 당이었나요? 거기서도 그런 것과 관련된 김수민 의원의 문제도 거기서 다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게 하나 이권의 문제와 연동될 수도 있기 때문에 큰 틀에 있어서 그러면 실제로 이준석 대표의 입장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홍보비를 빼먹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겠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입장이라고 보여지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러한 직책을 당대표가 맡기는 또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 직속의 누군가를 홍보본부장으로 세워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지 않고 자기가 그걸 겸직한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이권 때문에 본인이 끝까지 이렇게 목리를 부르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사태와 관련돼서 베테랑 기자의 취재 내용도 좀 한번 들어볼 텐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얘기는 윤석열 후보 주변에 누군가 그 윤핵관이라는 그 누군가가 계속 나에 대해서 막말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나에 대해서 누명을 씌우고 있다. 그리고 후보는
나와 단 한 번도 상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건 사실 뭐 더한 비판이잖아요. 인사조치해라. 이거군요. 근데 이게 사실입니까? 윤석 대표가 얘기한 게? 이준석 대표 의견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건 사실 뭐 누가 인터뷰를 했다는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를 만난 누군가가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제 당 대표니까 당연직으로 상임선대위원을 맡고 있죠. 근데 상임선대위원을 맡으면서도 홍보 미디어 본부장을 겸직을 합니다. 역대 이런 사례가 없었죠. 근데 그 본인이 자철합니다. 자기가 이제 홍보 미디어 쪽에 예전에 이제 재보궐선거 때도 마찬가지로 그쪽 분야를 열심히 했고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한번 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두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홍보비를 책정된 게 한 560억 정도가 책정돼 있다고 합니다. 그 돈에 뭐 예를 들면 그 돈의 일부를 뭐 자기가 아는 쪽에 뭐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주를 주면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돈을 빼먹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누군가가 윤석열 후보한테 했다라는 걸 문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를 계속 끊임없이 음해한다라는 걸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옆에 두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윤핵관 얘기를 왜 했냐면 핵심 관계자는 누군지 다 알고 있죠. 윤석열 후보의 가장 핵심 관계자는 권성동 사무총장이죠. 근데 그렇게 드러나 있는 핵심 관계자들이 얘기하면 상관없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본인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핵심 관계자가 아니면서 마치 핵심 관계자처럼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제 그걸 문제 삼는 겁니다. 그런데 기분 나쁠 수 있죠. 당연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표고 대표의 격에 맞지도 않는 본부장을 맡겠다고 자철해서 본인은 스스로 어떻게 보면 직급을 낮춰가면서 실무 일을 하겠다라고 이제 한 건데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게 음해를 당하니까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월요일 날 처음에 본인이 이제 당무를 거부하면서 얘기했던 거는 일정에 대한 조율이 안 돼 있다. 그리고 사실 그 전에부터는 뭐 어떤 인선에 대해서 협의가 안 돼 있다. 이번에 다시 이제 홍보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이게 물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지만 사실 당 대표가 이 문제를 굉장히 거칠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외부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표출할 갈등인가? 이거 약간 좀 의문인 거죠. 짜잘짜잘한 문제다. 뭐 이제 그렇죠. 하나하나가 큰 문제일 수 있으나 이것을 본인이 직접 이렇게 갈등으로 노출시켜야 할 문제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물론 이제 본인이 뭐 본인 입장에서는 이건 내 정치를 하려고 자기 정치를 하려는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지금 캠프 자체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밖에서 볼 때 결국은 갈등으로밖에 비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이 홍보비 다 해먹으려 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사람이 누구인지 후보도 알고 있다. 인사조치하라. 이준석 대표 이렇게 요구했는데 이재명 기자 누굽니까? 누군지 알지만 얘기를 하면 사실은 그 사람이 핵심 관계자야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의외의 인물입니다.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문제 삼고 있는 인물은 그래서 그러니까 핵심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이 자꾸 윤석열 후보 주변에 둘러싸서 윤석열 후보의 판단을 흐리고 있다 이런 이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도 요거를 압니까, 대변인님? 누군지? 제가 핵심 관계자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김병민 핵심 관계자죠. 하지만 저는 이제 언론에 나올 때는 익명을 기반하지 않고 다 김병민 대변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실질적으로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들은 다 익명이 아닌 실질적인 관계자의 이름을 빌어서 나오게 되고 이 익명을 바탕으로 여러 언론 인터뷰가 나가다 보니까 여기에서의 오해들이 좀 쌓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그런 게 실체가 없다?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가 조금 전에 홍보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현장에서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있었던 내용을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말이 와전돼서 전해지는 과정들을 지켜보게 되면 그 맥락이 있는 그대로 전달되기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이 여의도 정치판에 있다 보면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립니다. 저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야 이랬다더라라고 전해는 얘기가 작은 내용들이 한 2단계를 거치다 보면 이만큼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저한테 와 있거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순간 일이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밖으로 의견을 표출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문제를 신속하게 봉합하고 결국은 우리가 선거를 치르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지난주 목요일이었던가요? 서울대학교에서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랑 간담회를 굉장히 좋게 잘 가졌습니다. 행사가 끝나니까 이준석 대표가 저한테 형 그러더니 우리 내려가서 신림동에 후보랑 같이 학생들 만나러 가자. 이준석 대표가 김병민 대변인에게 형 신림동 가자라고 얘기를 해서 후보께 바로 일정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의를 드리면서 이 대표가 한번 가야지 하고 바로 내려가서 후보가 그러니까 김병민 대변인은 또 후보에게 가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신림동 가자입니다라고 예. 하니까 후보는 이 대표가 가면 가야지 하고 하고 바로 신림동에 내려가서 갔다. 저녁에 신림동 거리에서 굉장히 젊은 청춘들이 많기 때문에 사진도 찍고 좋은 자리를 이준석 대표가 제안한 걸 그대로 행사를 하고 왔거든요. 목요일 밤까지 분위기 좋았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준석 대표가 제안하고 윤석열 후보가 만나서 얼마든지 소통하고 풀어낼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다소 주변에서 여의도 선거 때가 되면 이런저런 얘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이런 일들을 좀 뒤로 물리면서 풀어낼 수 있는 정치력들을 좀 발휘하는 일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한 90여일 정도 남은 선거 기간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 국민의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겸허하게 다 모든 얘기들 경청하고 저희가 부족한 게 있다면 잘 맞춰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분 얘기를 제가 종합해 보니까 이재명 기자 취재에 따르면 누군가는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 관계자가 아닐지언정 누군가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자 후보한테 정보비 다 빼먹고 자기 정치합니다 하는 사람은 분명히 실체가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이게 핵심 관계자는 아니다. 이 대표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김병민 대변인의 얘기도 들을 수 있었어요. 뭔가 하여튼 두 분 사이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자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이 윤핵관이 누구냐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저도 처음에 김소영 교수님 윤핵관 씨인 줄 알았어요. 성은 윤이요. 이름이 핵관 씨. 근데 아니더라고요. 윤석열 핵심 관계자. 그래서 언론들이 쓰고 있는 윤핵관은 누구라는 겁니까? 뭐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장제원 의원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장성민 전 의원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한호섭 전 청와대 행정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 보도에 따르면 그런 것이고 사실 누군지는 잘 알 수가 없고 방금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의외의 인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모르는 인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기자는 누군지 알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의외의 인물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것 이외의 인물일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사실 이 윤핵관이 누군지도 물론 궁금한 대목이긴 하지만 어쨌든 윤핵관을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후보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윤핵관이 누구든지 간에 어쨌든 그 사람을 그렇게 못하게 하거나 사퇴하게 하거나 이런 국면에서 이렇게 그냥 방관하지 않고 이 문제를 조정하려고 할 능력이 지금 윤 후보에게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계속 이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조금 안타까운 대목은 이렇게 선거 국면에서 뭔가 정말 단합을 잘 해가지고 가도 이길까 말까 한 게 대선인데 밑에 사람이 사고를 쳐도 당대표가 뭔가 봉합하고 이런 게 보통의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어떤 정치적인 그림인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 대표가 오히려 이런 갈등들을 너무 국민들이 다 알게끔 다 이야기하고 그래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또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의 어떤 의중은 아예 안중에 없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 같은 것들을 좀 주춤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급기야 이준석 당대표는 윤석열 후보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나는 당신의 부하가 아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 아닙니까? 이준석의 작심. 당대표는 부하가 아니다. 이준석.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했던 말이 지금의 윤 후보를 만들었다. 당대표는 대통령 후보의 부하가 아니다. 실패한 대통령을 만드는데 일조하지 않겠다. 굉장히 뭐랄까요? 김병민 대변인 발언대로라면 사소한 오해일 수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지금 저만치 나가 있어요. 나는 당신 부하가 아니다. 실패한 대통령을 만드는데 나는 안 돕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익명으로 장난치고 후보 권위를 빌어가며 호가호위. 정치 신인 윤 후보 여의도식 관행 자꾸 언급하며 오랜 정치인처럼 행동. 주변 하이에나 파리떼 때문이다. 자꾸 그 윤핵관들을 이준석 대표는 비판하고 있어요. 빨리 잘라내라 이거죠. 내가 이 이모티콘은 100기를 든 거다. 파리떼 당신들이 이겼다는 것. 파리떼 때문에 당대표 일도 못하겠다. 라고 나는 당신의 부하가 아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했던 돌직구 발언 다시 들어보시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장관이 어떤 자기의 입장과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는 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거지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냐? 그거는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르지 않으면 선대위에 불참하겠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파리떼, 하이에나, 윤핵관, 지금 윤 후보는 내년 지방선거 나가고 싶은 봉건 영주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대선을 치르고 있다.
선대위 인선과 캠페인 전략에 파격적 변화 없다면 6일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할 생각 없다. 6일 선대위에도 안 나오면 영구 이별이라는 분석이 많은 가운데 지금 이 대표 그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김영주 의원님. 네. 이재명 기자의 의견도 그렇고 김병민 대변인, 김수경 교수의 의견도 그렇고 이 대표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 대표가 지금 내가 당신의 부하냐라고 영구 이별 실패한 대통령을 언급할 만큼의 큰 문제들은 아니다. 만나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다라는 게 이 세 분의 의견이었어요. 김영주 의원님,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실패한 대통령을 만드는데 일조할 생각 전혀 없다. 난 당신의 부하가 아니다. 굉장히 지금 결연하거든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방식은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의 인식이 문제입니다. 나는 기획통이고 나는 홍보판을 다 짜놨어. 그런데 지금 현재 선대위 구성이나 인선이 그리고 정책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정반대야. 예. 이렇게 가면 필패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판을 정상화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구조가 돼 있는 거죠. 인식 자체가. 내가 이 판을 짜면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같이 하자는 게 아니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제 말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나는 당무가 본 적 없다. 나한테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패싱 당하고 있다. 나는 새우에 불과하다.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예. 피해 의식이죠. 그리고 거기서는 그 피해 의식을 없애는 방식은 김종인을 데려와야 된다. 그런 것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윤 후보가 풀어야 될 방식의 우선순위가 김종인, 그리고 그야말로 파리떼나 하이에나나 윤핵관 누구 하나를 정의해서 쫓아내는 거. 이것이 선결되면서 풀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문제는 이제 당 내부 구조에서도 이준석 대표를 보는 관점이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이다. 저럴 수밖에 없는 걸 감사해놔야 된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윤 후보 자체가 그냥 배척시키고 당대표라도 가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예. 간단하지 않는 겁니다. 간단치 않다. 그러면 자, 어찌됐든 저찌됐든 관건은 이 갈등이 봉합되느냐, 더 쉽게 말하면 이준석 대표가 복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여부가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됐어요. 이준석 대표를 순천에서 만났던 저희 돌직구쇼 멤버가 있습니다. 천하람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있었잖아요, 이준석 대표랑 순천에서. 천하람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모든 토끼 잡겠다는 안철수식 선거전을 윤 후보가 하고 있다며 위기감을 토로했다. 갑자기 안철수 대표 의문의 일패. 위기감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렇게 빈손으로 올라갈 생각은 없어 보인다. 어떤 조건들이 누구 자르라는 것 같아요. 안 자르면 안 가겠다. 천하람 변호사도 옆에서 이준석 대표의 생각을 이렇게 읽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정반대로 국민의힘의 상임 고문단들은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후보에게 이준석 대표를 찾아가라라고 조언한 분도 있고, 찾아가기 뭘 찾아가라고 반발한 분도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김종인 씨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이 두 분을 윤 후보께서 끌어안고 같이 나가지 못할 때는 잃어버리는 표가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좀 불쾌하고 불편하더라도 꾹 참고 당장 오늘 밤이라도 이준석 대표가 뭐 묻고 있다는 바닷가를 찾아가서 손잡고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같이 서울로 끌고 올라오면 아마 내일부터 분위기가 달라질 겁니다. 무슨 찾아와 말씀드리고, 국민의힘의 어르신들은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뭘 찾아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라고 바로 반응이 나오고, 좀 불편하더라도 후보가 손잡고 올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윤석열 후보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윤석열 후보도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어제 홍준표 의원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고민되면 홍준표 의원을 만났을까요? 함께 보시죠. 어제 홍 의원 법조계 인사 만나는 자리에 윤석열 후보가 합류해서 3시간 40분간 홍준표 의원과 식사를 했다. 경선 이후 27일 만에 좋은데 지금까지는 홍준표 의원을 어떻게 달래서 영입할 건가가 문제였는데 더 큰 문제가 나왔잖아요. 당대표가 제주에 가 있으니까. 홍준표 의원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제주도 가라. 갈등부터 해결하라.
그러자 윤석열 후보가 직접 찾아가겠다라고 발언했다는 거예요. 윤 후보가 이 대표를 만나기 위해 제주도를 간다고 한다라고 홍준표 의원이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오늘 제주도에서 만나는 건가요? 기자들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제주도 갈 의향이 있다. 생각이 달라도 함께 가야 한다라고 얘기했고 마침 오늘 일정이 전부 비오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그런데 안 만난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 윤석열 후보의 핵심 관계자 윤핵관, 진짜 윤핵관은 지금 제주도가 아니라 광화문 김진애 돌직구쇼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김병민 윤핵관님. 네. 요게 대변인은 여기 있고 후보는 지금 제주행 비행기를 탔습니까? 아니요. 안 탔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까지 통상 업무로 일정이 비어져 있었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지금도 계속 전화가 옵니다. 누구한테요? 기자분들 전화가 한 예. 10대 통 이상 계속 오고 있어서 아마 이 제주도 행에 관련된 내용들을 묻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우리 그럼 기자분들은 각사의 네. 정치부 기자분들은 지금 생방송 중이니까 김병희 대변인에게 전화하지 마시고 저희 방송 보시고 취재하시면 돼요. 하지만 정치는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윤석열 후보는 비행기 안 탔다.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또 출연하기 전의 상황과 출연하고 있는 상황이 늘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9시 52분 상황까지는 8시 45분 스튜디오에 앉아있을 때까지 상황에서는 예. 제주도에 관한 일정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정해진 게 없다가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협력해서 정권 교체를 꿈꾸는 분들의 그런 마음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네. 다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제주도에 언제까지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현재 위치라든지 상황이 잘 파악이 돼 있지 않는 일들이기 때문에 제주도를 간다 만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된 예. 입장은 아니었고 하지만 오늘 시간이 길게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진행될지는 조금 더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원론적인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실 초유의 관심사가 후보가 지금 제주도 비행기를 탔냐 안 탔냐거든요. 정치 기자들 다 이거 취재하고 있는데 김진애 돌직구쇼에서 알려드립니다. 8시 45분까지 오늘 윤석열 후보는 제주도에 갈 계획이 없었다라는 김병민 대변인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기자. 네.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준석 대표의 측근들도 이준석 대표를 지금 엄청 설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후보를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식으로든 글쎄 뭐 제주도에서 만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만남은 이루어진다. 그것이 오늘일지 언제일지 모르겠으나 이루어진다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 사태는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뭐가 역설적이냐면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준석 대표를 향한 비난이 커질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실점은 그것에 대한 손해는 윤석열 후보가 보는 구조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도 빠지겠죠. 그러니까 비판은 이준석 대표에게 많이 가더라도 결국 손해를 보는 건 윤석열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구조 속에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가 나서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나서지 않을 수 없다면 오히려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을 해야죠. 지금 어쨌든 윤석열 후보를 향한 많은 비판이라든지 이런 게 벌써부터 문고리 권력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몇몇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그게 당 안팎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오히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역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준석 대표에게 오늘 손을 내밀고 그다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다시 구애를 하고 이러면서 내가 지금 집권하려는 건 권력을 행사하려는 게 아니라 권력을 나누려는 거다. 실제 여기서부터 나의 위임 정치가 시작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계기로 거꾸로 삼지 않고는 어쨌든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 수 없다. 반등의 기회를 만들 수 없다는 점에서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오히려 정치력을 윤 후보가 발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든 내일이든 모레가 될지 모르지만 만날 수밖에 없다. 관건은 현재로서 지지율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4개 기관 지지율 추이 지금 공개합니다. 대형 미디어월에서 시원하게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까지 자 4개 기관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한국 리서치 4개 기관 여론조사 추이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11월 둘째 주에 윤석열 후보 39.0, 이재명 후보 32.0으로 시작됐던 여론조사. 즉 윤석열 후보가 11월 둘째 주 지난달 초에는 상당히 우위에 있었던 지지율이 좁혀집니다. 점점점 좁혀집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첫째 주
지금 이 시점 제가 서 있는 이곳의 지지율은 34.0 대 33.0으로 완전히 딱 붙어있는 지지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결국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이준석 대표와의 잡음에서 기인한 것이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결국 이준석 대표와의 잡음을 극복하지 못하면 지지율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4개 기관 지지율 분석을 통해서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이 못지않게 뜨거운 소식들 3가지 선택을 해봤습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자, 첫 번째 핫쌈의 주인공은 바로 누굴까요? 남성의 실루엣인데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입니다. 안민석 의원이 조동현 씨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이 아니다, 문제 제기한 사람 법적 책임져야 한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안민석 의원의 말이 사실이 아닌 게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강용석 변호사가 조동현 교수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내용 혹시 보셨는지요?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제기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럼 이거 가짜 뉴스입니까, 이거? 네,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 가짜 뉴스다.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법적 조치까지 강하게 제기를 했는데, 김수현 교수님, 안민석 의원의 말이 사실이 아닌 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이 패턴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논란이 일어났을 때 사실 그게 팩트인 걸로 판명이 났죠. 심지어 이제 소송까지 있었고 법원 기록까지 있기 때문에 이 혼외자 논란 자체는 어쨌든 그 사실은 존재하는 것으로 이제 판명이 됐는데, 안민석 의원이 지금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라고 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확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패턴이 가짜 뉴스다. 그리고 이런 것을 유포하는 사람들을 법적 조치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으름장을 놓는 방향으로 항상 이렇게 이제 반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너무나 그 조동현 교수를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에 올린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마당에 본인이 확인을 안 했겠죠? 확인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인을 안 해보고 저렇게 그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런 식으로 무조건 이제 언론 탓하고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 자체가 지금 가짜 뉴스가 되어버린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최근 만세 관련해서도 뭐 사실이 아닌 내용 언급했었잖아요. 김혜경 씨가 부상당하자 윤석열 캠프에서 뭐 다 같이 모여서 만세를 불렀다. 이건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법적 조치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사실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 바가 있었고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김병민 대변인 만세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만세 부른 바가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사실 김혜경 씨가 그렇게 사고를 당했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걱정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빠른 쾌유를 비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들일 텐데, 아무리 정치판이지만 상대 후보와 이 선대위를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이 있지도 않는 사실들을 끌어내는 것은 과거 윤지호 씨 문제부터 있지 않는 사실들을 호도했던 안민석 의원의 정치 행태에 대해서 과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김영주 의원님, 앞서서 김영주 의원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주셨잖아요. 영입 초기에 이 사생활 문제에 대해서 조동현 씨가 어느 정도 당에 얘기를 했다. 송영길 대표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10년 전이니까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이 법정 기록까지 있다는 거예요. 조동현 씨 스스로도 민주당에 얘기를 했고, 이렇게 DNA가 불일치하다라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기록도 국민의힘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안민석 의원은 뭘 확인한 거며 뭘 확인했길래 당조차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고 가짜뉴스다라고 온 국민 앞에 주장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매우 중요한 팩트 체크에 대한 어떤 확인하고 어떤 발언을 할 필요가 있는데, 당이 이 정도의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모셔올 때는 그 정도의 말하자면 그 사생활을 비롯해서 검증을 다 마치지 않겠느냐, 혼자의 생각이죠. 안민석 의원 혼자의 생각이죠. 예,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어쨌든 이 모든 문제에서 야당 측은 무차별적인 허위사실 공세를 편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아니 인식에 그러면 그냥 대한 자기 방어로. 생각이다, 내 생각이다라고 말을 하셔야지. 네. 사실관계 확인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다르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사실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당에서 나름대로의 뭐 말하자면 검증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도 애둘러서 표현했으면 됐을 텐데 매우 단호하게 저거는 가짜 뉴스다, 검증이 다 됐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무책임하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은 실수인 거죠. 뭐 무책임한 실수였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안민석 의원은 이건 말고도 윤석열 후보가 욕설을 했다라고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영상 보시죠. 안민석 의원은 이 영상을 거론하며 윤석열 후보가 야, 이 XX야 그건 차 안에서 챙겼어야지라고 욕설을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경 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도 윤석열 후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욕, 꼰대라는 표현도 아깝다. 대통령이라도 된다면 끔찍하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참모에게 욕을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 영상을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과연 윤석열 후보가 욕설을 한 것인지, 욕설을 했다면 후보의 도덕성과 자질과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욕설을 했을까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 색깔 차 안에서 했었어요. 야, 이 새 X야가 아니라 이 넥타이 색깔을 차 안에서 했었어야지. 저 장소가 이재명 기자 어디였습니까? Y에서 추도식을 가는 자리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검은 넥타이를 맺는 게 아무래도 좀 관례상 좀 좋았겠죠. 근데 아무래도 여러 일정이 있다 보니까 이제 못한 것 같은데, 글쎄요, 저 뒤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수행원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국회의원입니다. 이용 국회의원입니다. 아, 그래요? 국회의원한테 욕을 했다는 근데 거예요? 이제 또 특히나 이제 그 국가대표 썰매 루지 국가대표 선수죠. 선수 출신인데 그러니까 국회의원한테 설마 아무리 후보라고 그래서 그렇게 뭐 쌍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 상황만 봐도 저 가능하지 않은 얘기인데, 지금 이제 굉장히 뭔가 민주당이 자꾸 조급함을 느끼는 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계속 요즘 썼다 지웠다가 민주당 유행이죠. 뭐 지금 조금 전에 이경 부대변인만 저렇게 뭐 윤석열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욕이다 썼다가 지운 것뿐이 아니라 뭐 황운하 의원도 조금 다룬 것처럼 뭐 윤석열 후보의 지지자들은 뭐 저학력, 빈곤층, 고령자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지웠죠. 한준호 의원도 뭐 두 아이 엄마 김혜경 씨와 그다음에 뭐 토리 엄마 김건희 씨를 비교하는 얘기를 썼다가 또 지우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SNS가 지금 뭐 썼다 지우면 사라지는 연습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사실상 공적 공간인데 그걸 너무 쉽게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이 계속 실점을 하고 있다 거꾸로. 그거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될 거고, 전 또 하나 이경 부대변인의 글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선거 캠페인의 ABC를 아직 학습이 안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이경 부대변인이 씁니다. 그 윤석열 후보가 사람을 대한 태도는 욕이다. 선거 캠페인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 욕을 강조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얘기가 바로 나오겠죠. 그렇게 지금 국민의힘은 또 반격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 캠페인이 오히려 득점이 돼야 되는데 자기에게 오히려 계속 실점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민주당 의원들이 뭔가 지금 너무 성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병미 대변인, 이것도 안민석 의원의 글이 있었어요. 윤석열 후보가 욕설을 했다. 사실이 아닌 건데 지금 벌써 안민석 의원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다라고 주장한 게 몇 건인지 모르겠네요. 네, 뭐 굉장히 많은 건들이 있었죠. 그리고 신속하게 또 삭제를 하고, 뭔가 잘못했으면은 잘못했다고 진작에 사과를 했으면 좋겠는데 또 사과를 하지도 않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만약 제대로 사로잡지 않았더라면은 영상이 일파만파 퍼져나가면서 윤석열 후보가 자칫 욕설을 하는 것처럼 괜한 오해나 네거티브 마타도 성격의 내용들이 퍼져나갈 공산이 굉장히 컸거든요. 이 영상이 초기에 퍼져나갔을 때가 저녁이었는데 이걸 보고 나서 이용 의원이 무슨 소리냐. 이거는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이 색깔이라고 얘기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이 퍼져나가는데, 그때 저희 선대위 대변인단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거든요. 이거를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바로잡더라도 이미 사람들한테 인식이 다 퍼져지고 나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람들은 야,
그거 봤어? 윤석열이 욕한대. 그 국회의원인데 야 이제 XX 막 하면서 욕한대. 이런 소문이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경 부대변인이랑 안민석 의원 때문에 저희 밤잠도 못 자고 고생 엄청 했습니다. 예. 미안하다고 최소한 사과는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그런 내용들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조금 전에 이재명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제 논평을 쓰면서도 이경 부대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의 욕설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고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본인은 아십니까? 등에 대한 논평을 제가 쭉 적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과거 욕설에 대해서 저희가 구태여 언급하고 싶지 않더라도 이경 부대변인을 비롯한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의 가짜뉴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다시 한번 끄집어 올라온다는 점을 하나 짚고, 두 번째로 대한민국에서 가짜뉴스 처벌해야 된다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운운했던 정당이 더불어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같은 사태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직접적으로 생산한 이 민주당의 선대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내로남불 제발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지난 4.7 보궐선거의 민심이었고, 민주당은 하나도 변한 게 없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미 대변인의 의견 들어봤고, 이게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라도 김영주 의원님, 안민석 의원이 좀 신중하게 사실관계 파악을 하고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그런 게 아닌데, 후보는 뭐 가짜뉴스나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은데 주위에서 이러면 결국 후보에게 영향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당의 영민의원 대변인에 대한 그 제안한 것도 공보를 일어나야 된다. 당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언론과 인터뷰할 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하고, 또 많은 패널들도 그와 같은 논리들을 정확하게 소통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사고를 줄일 수 있다. 또 당을 위해서도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자, 두 번째 핫삼 소식입니다. 정체 공개합니다. 실루엣의 주인공은 바로 손준성 검사. 공수처가 또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또 기각을 했습니다. 그럼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체포영장 청구했다 기각됐고, 구속영장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다 세 번 내리다 기각이 됐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영장 두 번 다 기각됐는데 심경 어떠신지 한 말씀. 거듭된 공수처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좀 어떤 부당하다고 느끼시는지 한 말씀만 더 알려주시면. 아니, 기자 출신의 김수영 교수님, 공수처가 사실은 굉장히 고위급 수사처잖아요. 최상위 수사처잖아요. 근데 뭐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그거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고, 이게 말이 되라고 생각하신 분 있잖아요. 근데 입장 차이를 떠나서 공수처가 수사를 왜 이렇게 못합니까? 공수처가 지금까지 처리한 사건 중에서 그렇게 뚜렷한 성과를 본 사건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애당초에 이제 공수처가 출범할 때부터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오용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측에서는 실력으로 보여주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사실 그게 지금 계속 불발되고 있는 상황이 거듭되고 있는 건데, 이제 손준성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 또 두 번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이 됐다는 것은 그 사이에 어쨌든 추가 수사를 해가지고 다시 구속영장 청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추가 수사가 별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구속영장이 발부될 만큼 어떤 범죄가 소명이 덜 됐기 때문에 두 번째의 영장 청구마저도 이제 기각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대선이 이제 100일 안쪽으로 들어왔고, 이제 더 이상 어떤 수사라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 그 해석이 이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어떤 수사가 박차를 가해질 가능성은 좀 없고, 아마 이제는 조금은 이제 관망하는 어떤 그런 국면으로 들어갈 텐데, 결국 그래서 이 공수처는 당초 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오용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명을 깨끗하게 불식시키지는 못하는 것으로 지금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이 실체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공수처가 실력이 없는 겁니까? 뭐 둘 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뭐 이제 공수처 입장에서도 이제 이렇게
저도 그걸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제 영장을 청구할 때는 보통 굉장히 이 영장이 나올 것이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수사를 보강해가지고 이제 청구를 하는 것인데 지금 그런 게 딱히 보강된 것도 아니고 사실 그 고발장을 작성한 사람 정도를 특정해서 이제 처음에 영장 청구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지만 법원에서 볼 때는 여전히 너무나 미진한 거죠. 어떤 피의자의 어떤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는데 공수처의 어떤 그런 범죄 소명은 너무나 미흡하기 때문에 청구가 이제 기각된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좀 부족한 것도 맞는 것 같고 또 어쩌면 그렇다면 고발사주 의혹이라는 게 사실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데 무리하게 공수처가 수사를 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수현 교수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세 번째 핫쌈 뉴스 공개하겠습니다. 실루엣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자,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서 첫 확진 부부 거짓말에 골든타임을 놓쳤다라는 보도가 많습니다. 특히나 오미크론 공포까지 겹치면서 이 뉴스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 첫 확진 부부가 어떻게 거짓말을 한 겁니까? 확진 부부가 이제 그 인천공항을 들어와서 그다음 집에 어떻게 갔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확진된? 그렇죠. 그 사이에 어떻게 이제 이동을 했는지, 누굴 만났는지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30대 지인, 지금 A 씨라고 제가 표기했는데 그 A 씨의 차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방역 당국이 얘기한 것은 방역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 그럼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 30대 지인 A 씨가 밀접 접촉자인지 알 수 없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A 씨도 오미크론에 감염이 됐고 그 사이에 A 씨가 격리되지 않은 사이에 이미 한 거의 일주일 가량을 지금 최소 87명이라고 적어놨는데 몇 명 왔는지 사실 정확히 알 수 없는 거죠. 87명 이상을 접촉을 했고 또 그 사람들이 또 접촉을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A 씨의 이동 동선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난 사람들에 따라서 거의 지역 사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오미크론에 그야말로 뚫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거짓말 하나가 지역 사회를 완전히 마비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다음 이야기의 주제로 이어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심상치 않고 조금 전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뉴스 주제 공개합니다. 일상회복 100기, 송년회는 없다! 국무총리가 조금 전에 긴급 발표했습니다. 송년회 없다, 규모 줄이라. 들어보시죠.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강화합니다. 내일부터 4주 동안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최대 8인까지로 축소하겠습니다. 모임이나 행사는 가급적 취소하거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연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한 달간을 특별 방역 점검 기간으로 정해서 바로 사적 모임의 인원수가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고삐를 정부가 매겠다는 겁니다. 자, 서울 수도권 10명까지 됐잖아요. 6명으로 확 줄어듭니다. 식당, 카페도 바로 방역 패스를 적용하겠다라고 밝혔고 이거는 오는 6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당장 시행이 됩니다. 비수도권도 12명까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있었는데 8명으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자, 각 회사에서 그리고 또 사적으로 연말 송년회 좀 모이면 뭐 10명 그냥 넘어가잖아요. 8명, 9명, 10명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7명 안 돼요. 6명까지만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에서 8명까지만 모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모든 입국자는 10일간 격리키로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정부는 이럴 수밖에 없죠. 지금 5,000명이 넘는 숫자가 어제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견뎌낼 수 있는 힘이 거의 없어지는 지경이 이루어졌고 연말이 되면 또 뭐 수능을 치는 아이들도 거리를 더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좀 정부가 뭐 어렵사리 푼 걸 다시 쪼는 장애업자들이나 일반 시민들의 아쉬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어느 정도 이것을 막아내지 못하면 오미크론을 통해서 제3의 또 확진이 됐을 경우에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나마도 이제 시간에 대한 통제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인원에 대한 통제가 있으니까 아마 우리 국민들이 그런 정부의 입장들을 많이 수용해서 적절하게 잘 협조하고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더
저 역시 이번 주 초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입국자들에 대한 통제를 좀 더 강화할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입국 국가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입국하는 과정에서 뭐 자발적으로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도 4,900명이 넘는 숫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5,000명에 육박하는 숫자가 지금 며칠째 연일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관건은 어쨌든 이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라도 좀 막아보자. 5,000명에 육박하는 부스터샷이 굉장히 절실해졌습니다. 정은경 청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60세 이상의 3차 접종을 12월 내로 받아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어르신들에서의 추가 접종, 3차 접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생명 지킴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결과적으로 김수영 교수님, 무조건 3차 접종은 필수다. 이건 선택의 여지가 아니다. 이런 거죠? 그렇죠. 이제 그 백신의 어떤 유효성이 얼마나 기간이 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3차 부스터샷 특히 이제 고령 환자들, 그러니까 고령자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코로나에 걸리게 될 경우에 중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12월 안으로 모두 3차 접종을 맞춰주시기를 지금 당국에서는 굉장히 이제 바라고 있는 입장인데요. 사실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몇 개월에 한 번씩 추가 접종을 하면서 이 상황을 이어갈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 또 이제 당초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 방역을 조금은 느슨하게 할 때 이제 한 5,000명 정도까지는 당국에서도 이제 예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분명히 환자 수가 늘어나면은 중증 환자의 숫자도 많아질 텐데, 그럼 중증 병상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위드 코로나 하자고 결정한 것인지 그게 조금 의문이에요. 지금 병상이 얼마 남지가 않아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지금 차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진짜 짧았죠. 한 달 정도 했나요? 위드 코로나라는 걸. 그때 좀 저도 약간 숨 쉬고 좀 돌아다니기도 하고 가까운 곳에 여행도 가고 했었는데 아주 잠시 동안의 어떤 자유를 느꼈지만 바로 또 이렇게 고삐를 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 국민이 다시 한번 단결하여 이 코로나 국면 잘 극복해내야겠습니다. 저희들은 6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50분에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